역사와 구조에 의해서 한 어떤 사건이 구성이 되는데요.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고 구조라는 것은 횡적인 관계라든지 권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역사의 산물이 구조고 구조의 산물이 역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역사의 한 흐름과 구조의 흐름이 교차되는 지점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은 예컨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하고 공개 처형 문제, 이것이 북한 인권 문제의 핵심적인 화두로 보수단체들이, 반북단체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조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도 한반도에 속하는 만큼 대한민국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고 헌법상 따라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요. 그럴듯하죠. 논리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라 치자 이거예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친다면 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과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시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 거의 대부분 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들이거든요. 다 끼니를 다 거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우리 법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한 달에 6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죠? 왜 안 줍니까? 북한 청년들에 대해서 왜 징집하지 않습니까? 병역의 의무 왜 부과하지 않아요? 또 무슨 노인수당 지금 나가는 거 안 나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 교육 왜 여기서 질 좋은 교육을 받으라고 그 사람들에게 입학 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세금 왜 안 걷습니까? 현실적으로 휴전선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통치권의 관할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이미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기망하고 무시하고 자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4대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차별 없이 다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고 오로지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북한 인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정치적인 접근입니다. 인권을 내세워서 정치적인 공방을 가하는 것이지 인권의 문제를 이미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권, 사회권 측면에서 보자 이거예요. 좋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 다 안 지켜지고 있는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장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북한 주민의 시혜가 가야 돼. 수혜를 미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체 다 무시한 채로 오로지 이 문제만 가지고 북한 인권을 얘기하고 이것은 이미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권을 내세워서. 북한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인권의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권을 가장 정치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실효적 관할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축적하고 실태 조사를 하고 하는 정도까지는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 나중에 뭐 통일 대비도 좋고 탈북자를 위해서도 좋고 또 여기서 넘어간 납북자들 그다음 국군 포로들 문제 이런 건 인도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인권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납북자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특별법을 만들도록 권고한다든지 이런 거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다 무시하고 조중동은 일만 열면 북한 인권의 핵심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본다면 왜 민간인 사찰 문제, 대포폭 문제 이런 것들은 왜 보수단체, 반북단체들이 왜 얘기를 안 하냐. 이런 불균형성이 인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오용하고 있다라는 입증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인권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 배경에 대한 말씀만 드렸는데요. 이제 한 10분 쉬시고 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10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받고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 지루하게 얘기를 해서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다는 게 원맨쇼 하듯이 온몸으로 좀 해야 되는데 아까 보편성 잠깐 얘기를 하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부르카 아세요? 여러분? 차도로 부르카라고 이렇게 다 뒤집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프랑스 세계 인권 가장 세계적 수준에서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부르카를 착용한 여학생의 학교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그 안에 폭탄이나 흉기, 무기 같은 것들을 감추고 들어오더라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다 걷어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그것이 그 어떤 타 종교에 대한 위화감 같은 것들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 저해가 된다 이런 고상한 말을 하는데요. 부르카를 착용 금지시키는 것이 인권의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보편적이냐? 보편적입니까? 예컨대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단발령을 내려가지고 상투를 다 잘라버렸잖아요. 자, 그게 머리를 길게 하면 위생상에도 좋지 않고 활동을 하는데도 상당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짧게 깎는 것이 더 좋다. 근대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또 아주 적나라한 예를 들어보면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여성 할례 들어보셨어요? 여성 할례 같은 것들을 금지시키는 것이 보편적 인권에 같이 부응하는 것이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여성 할례야말로 끔찍한 여성 차별의 문제니까. 그걸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런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그런 것을 일도양단하다 보면 인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전락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문화 제국주의라든지 어떤 그 서구 근대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관습과 문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권의 보편성을 얘기하기 이전에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다원성 같은 것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보편성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국무성에서 매해 인권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그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최고의 인권보장 국가이고 최악의 인권 열악국가가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의 가치,
개인적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는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인권보고서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수준에서 가장 최악의 인권 최악 국가가 미국이에요. 왜 그러냐? 사회적 권리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의료보장, 오바마 정부 들어서 그 엄청난 그 의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체계를 간신히 통과되긴 했지만 그 전국민 의료보험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직장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의료보험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해고되는 순간 의료보험으로부터 혜택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에 목을 매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소방관이 출동을 해가지고 불이 났어요, 집에.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신고했어요. 소방관 출동했는데 출동해서 한 일이 뭐냐? 불난 집에 불 끈 게 아니라 옆집에 번지지 않도록 옆집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서 그 집은 타도록 놔두고. 이유가 뭐냐? 소방세를 내지 않은 겁니다. 그 집은. 연간 약 한 7만 원 정도 상당하는 소방세를 걷는 주인데 소방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관이 출동해서 소방세를 낸 이웃의 집은 보호할지언정 그 불타는 집은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하버드, 여러분들이 컬럼비아 노스웨스턴, 이런 로스쿨 이런 데 가려면 연간 약 한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수업료를 등록금을 내야만 다닐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 항변해요. 우리는 그렇지만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극빈층이 들어오게 되면 장학금을 광범위하게 지급한다. 근데 유럽은 등록금이 없어요. 최근에 영국과 그리스, 프랑스 이런 데서 등록금 인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데모해가지고 사람도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약 한 연간 15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반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수험 등록금을 한 학기에 한 400만 원, 300만 원 이상 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돈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유를 구가할 수 없는 사회체제. 내가 하향 편준화될 수 있는 자유는 있을지언정 내가 계층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유가 철저하게 박탈된 사회가 과연 자유로운 사회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북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남한 사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민생활 수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밥 다 대주고 배급제에 의해서 말이지. 지금이야 거덜이 나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인권 보장 체계가 어느 수준이냐라고 판단할 때 섣불리 보편성의 원리를 잣대를 가지고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이미 서구가 강제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서구 기준에 합당한 보편성이라고 해서 인권 보장 수준이 상당히 우월한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다. 인권의 보편성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는 문화적 다원성, 그다음 그 사회 전통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보편주의라는 것은 자칫 문화 제국주의적인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 존엄합니까? 실제로? 저는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인간 존엄합니까? 그리고 존엄받도록 지금 보장되고 있나요?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 존엄성의 기준도 천편일률적인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봐서 우리가 무슨
밀로세비치 인종학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무슨 크메르루즈에 의한 그 킬링필드 100만 명 이상 죽인 거 아닙니까? 훈센 이런 놈들이 이런 사람들 또는 히틀러도 집권 과정을 보면 말이죠. 철저히 민주적 원칙에 따라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처럼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약 95% 이상 지지한 정권으로 집권을 해요. 최고의 득표율을 이명박 정부가 입만 열면 자기나 뭐 역대 사상 최고의 득표율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민주적 정통성 히틀러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지지해서 나온 정권이에요. 정통성 측면에서 하자 없어요. 그러나 그런 민주적 정통성이 있다고 해서 인권 보장이 자동으로 따라오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역사라는 한 줄과 구조라는 한 줄, 특히 권력관계라는 한 줄과 어떤 역사적 인과주의라는 것이 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떤 사건을 들여다봐야지 그저 어떤 추상적인 어떤 잣대나 기준을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각 나라마다 다 틀리고 각 사회마다 틀리다는데 그럼 다 그걸 인정할 것이냐? 다원주의라는 거 좋은데 도대체 그렇게 본다면 인권의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이냐? 이게 인권의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최적화 이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 사회마다 보편성이라는 보편 기준을 가지고 보되 이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권력 구조라든지 사회 상황을 염두에 둬서 인권의 최우선 순위를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게 최적화 이론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인권 문제의 가장 큰 현안이 뭘까요? 저는 표현의 자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가장 기본권 중에 생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어떤 사람이 백주대낮에 성조기를 불태웠습니다.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싫고 도대체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것이 수치스럽다 해가지고 성조기를 불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연방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 판정이 났습니다. 표현의 자유. 이명박은 바보다. 이명박은 독재자다. 이명박은 학살자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건 뭐 그럴 수 있어. 미네르바 사건 뭐 이런 것처럼 천안함 폭침 문제 그건 북한이 한 게 아니고 천안함이 이렇게 좌초돼 가지고 저 전속력으로 백령도로 들어가려다가 깨져나간 거야. 무슨 놈의 어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얘기하면 전부 친북이고 국가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나는 막스주의자거든, 나는 공산주의자거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존중받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18세기 사회로 돌아간 거죠. 10년, 20년, 뭐 30년, 50년 전으로 돌아갔다 정도가 아니라 한 300년, 40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보편성 문제와 그래서는 그렇고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기구는 그러면 국내적 이행장치인데 어떻게 인권 보장을 하냐? 인권 신장을 하겠다고 도끼 들고 날깁니까? 인권 신장을 하겠다고 칼을 들고 막 나서서 반인권 분자를 모가지를 댕강댕강 자름으로써 인권 보장이 되겠냐고. 인권이 자신의 규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거는 이미 인권 보장 장치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경로석 노약자 보호석이 있어요.
노약자 보호석에 앉는 사람은, 노약자가 아닌 사람이 노약자 보호석에 앉는 사람은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노인이 오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는 징역 5년에 처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범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급한 말단에 속하는 이 규범이 법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공동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규범, 그래서 강제력을 부여하는, 이건 지키지 않으면 이게 다 무너지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로서 페널티를 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강제적인 규범의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권이라는 것은 이 법규범 위에 있는 거예요. 최상의 규범적 가치를,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강제해서는 안 되려 자율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율적이어야 되고 이행의 방식도 권고 방식으로 가야 돼요.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인 것 같아. 또는 이렇게 하면 참 칭찬받을 일인 것 같아. 너는 참 아름다운 일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보장되는. 보통 법률가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법치주의 확립이 인권보장 체계의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법률가들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법규범과 인권규범이라는 것은 그 층위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입만 열면, 대한변호사협회도 가면은 뭐 인권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뭐 어쩌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 무슨 법률가들이 인권을 실현한 그 미천한 자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아주 막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최하위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법률가들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자율적이고 권고적 성격에 갖는 인권의 규범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라는 숙제 앞에서 보통 어떤 그림을 그리냐 하면, 민주주의의 보장, 민주주의는 뭡니까?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체제 아니겠어요? 정치체제. 몽테스키에가 얘기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면 서로 독식하지 않으니까 국민의 인권이라는 것이 잘 보장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근대 계몽주의 이 철학가들의 문제의식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왔어요. 한동안 프랑스 혁명까지만 하더라도 국민 권력의 대의체라고 할 수 있는 의회가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다. 인권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국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국민 권력체로서 대의 민주주의의 어떤 위임자로서 행세를 하냐? 천만의 말씀.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이 결탁을 해가지고 권력자로서 작용을 합니다. 카르텔을 맺는 거예요. 권력의 한 블록으로서 입법 권력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이게 그림이 제가 잘 못 그리지만 개를 한 마리 집어넣는 거예요. 개를 한 마리 집어넣어서 이 녀석들이 호랑이라고 친다면 호랑이 3마리가 옛날에 이제 절대왕정 시절만 하더라도 왕이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었어요? 이 안에 이제 어린아이가, 빨가벗은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3마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혼자 먹으려고 그러면 이놈이 으르렁거려서 혼자 독식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감시를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야, 너는 머리 먹고 너는 몸통 먹고 나는 다리 먹고 이렇게 담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집어넣는 겁니다. 개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담합을 해서 뜯어먹으려고 할 때 개가 짖게 만드는 거예요.
왕왕 짖는 겁니다. 이 개가 절대로 호랑이와 붙어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호랑이한테 잡혀 먹기도 합니다. 왕왕 짖으면 이 뒤에 사람들이 마을에서 농사 짓고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부직갱이 들고 나와가지고 호랑이들을 뜯어 말려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이 개가 호랑이 눈치를 보고 야, 이건 내 짖다가 잡아먹힐 수도 있는데 하고 짖지 않기 시작하면 이 개는 사람들한테 잡아먹힙니다. 보신탕으로. 아, 이 개 짖으라고 갖다 놨는데 짖기는커녕 꼬랑지를 흔들고 권력에 아부하고 눈치 보고 알아서 자기 검열하고 하네. 이런 개 뭐하러도 잡아먹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개가 돼버리는 거죠. 물론 아무 일 없는데도 왕왕 짖을 수도 있어요. 개가 지나치게 민감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그만 짖어라 그럴 수도 있죠. 시끄럽다. 그런데 그거를 개 스스로 판단해서 야, 내가 이렇게 짖으면 사람들이 자다가 깨지는 않을까? 아니면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어요. 호랑이만 의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기 검열 장치가 지나치게 작동해가지고 야, 이건 내가 짖어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 망설여지지만 아무튼 이 순간에 내가 너무 많이 짖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검열 장치가 작동하는 순간 이 개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왕왕 짖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개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현병철 위원장의 방침이에요. 꼬랑지를 감추고 짖지 않는 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 줄지어 다 나오는 거고 뭐 인권위원회를 둘러싸고 있는 시민사회가 다 외면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상실한 거거든요. 개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이 개가 제대로의 역할을 하려면 이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특정 권력의 눈치를 보고 특정 권력의 요구에 응하는 순간 이 개로서의 자기 역할은 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인권기구의 주옥과 같은 독립성 문제입니다. 이 독립성을 위해서 인권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로부터의 독립도 얘기를 해요. 어떤 헤게모니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인권위원회의 판단은 그거 어떻게 검증받냐? 그래서 강제력이 없는 겁니다. 최상의 규범을 실현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개입과 그리고 규범적인 개입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드는 사법체계처럼 무슨 지난한 세월 동안 변호사를 수임해서 돈을 줘서 자기 권리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공짜로 문제가 있으면 얘기만 하면 바로 다가와서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걸 사람들에게 까발기도록 인권위원회법에 다 조사를 해서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예컨대 교도관인데 여기 갑동이라는 수용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도와 같은 그런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막 팹니다. 마음에 안,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고 패고 기분 나쁘다고 패고 내가 오늘 아침에 밥 안 먹고 나왔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패고 다반사로 패요. 이 수용자가 인권위원회 진정했어요. 김영환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때린다.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나를 때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나옵니다. 조사를 나와서 제가 대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인권위원회 뭐 하는 놈들이야. 어차피 강제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습게 여기고 나는 조사하는 거 응할 수도 없고 조사하는 거 허락도 안 해. 여기 들어오지 마라고 조사를 방해하는 그래서 조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대응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잘못했어. 내가 다 때렸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대응이 하나 있어요. 순순히 시인하는. A의 경우 처벌됩니다. 액세스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처벌돼요. 그런데 내가 본안 사건, 내가 수용자를 때린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처벌로부터 벗어나요. 조사에 협력하고, 왜냐? 인권이라는 것이 가해자, 피해자를 나눠서 가해자를 응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도로 가지 않습니다. 인권은 가해자, 피해자의 구도를 나누지 않고 그건 사법 영역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것이고, 인권은 가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인파워먼트에서 인권의 구도 속에 어떻게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때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그 인권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하는 순간 저는 인권교육 정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권위원회법이 굉장히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방해하거나 해방하거나 조사관을 폭력으로서 제압하거나 한 경우는 최장 징역 5년까지 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내가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얘는 때렸으니까 너희가 무슨 징계를 하든지 아무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정도로 끝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고를 피진정기관이, 피공고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속한 교정국의 법무부 장관이 봤을 때 김영환이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뭐 자기가 반성하고 하니까 인권위원회가 비록 이 사람 처벌하라고 권고는 했지만 내가 처벌 안 할란다. 처벌 안 하겠다라고 인권위원회에 통보하면 그걸로 땡이에요. 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처벌 안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론을 보고 이 자식은 죽일 놈인데 어떻게 처벌을 안 한단 말이냐, 여론이 들끓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처벌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궁극적으로 처벌을 염두에 두거나 전제해서 조사를 벌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인권의 구도에 부합한다는 것이고, 이런 조사의 공정성이라든지 권리구제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인권위원회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알리바이 기구로 전락하는 거죠. 예컨대 이제 외국에 그런 사례가 많아요. 모로코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직도 왕정이거든요. 국왕의 동생이 인권위원장 해요. 인권위원회가 헛것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 두고, 인권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도 두고 있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나발용으로만 쓰여지는 것이지 실제로 기능은 절대 못하는. 동남아시아의 인권위원회들이 꽤 있습니다. 필리핀도 있고 인도네시아, 태국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알리바이성 기구들입니다. 인도의 인권위원회에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검사들이 나와서 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야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유엔이라든지 세계 인권 사회에서, 국제 인권 사회에서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를 최고로 쳤던 겁니다. 이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끊임없이 저항하고 갈등하면서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세계 국가인권기구 협의회의 의장직으로까지 출범 6년 차에 추대가 이루어지기까지 된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정부 들었으면서 이게 위상이 추락하는 바람에 그 의장직도 날아가 버린 거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 A+ 등급에 있는 것이 지금 강등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늘날 인권위원회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의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특수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 보호를 제대로 하는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된 인권위원회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될 그 가치가 독립성인데, 오늘날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는 하루아침에 지금 거의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오늘날 인권위원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저는 인권기구가 보수 인사가 돼도 된다고 봅니다. 인권의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세계인권선언에서 얘기하는 자유권이라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의 가치예요. 표현의 자유, 보수주의자들의 가치입니다. 진보주의자는 표현의 자유 허락하지 말 것을 요구해요.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당의 지도라든지 당의 방침을 흐트러뜨리고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장될 가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보수도 아닌 것들이 보수연하면서 인권기구를 말아먹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기본권, 보수적 가치를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 붕괴되고 침탈되고 있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 보수주의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도 아닌 거예요. 정근대 반봉건 세력들인 거죠. 네. 대통령을 왕으로나 생각하고, 그리고 그 참모들을 신하로나 생각하고, 국민을 백성으로 그저 무지몽매한 지배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 보수주의조차도, 보수주의, 즉 자유주의조차도 구현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인권위원회가 그동안 7, 8년 동안 성과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우리 사회 보수주의의 확산을 위해서, 자유주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한 것일 뿐인데, 그마저도 좌파 무슨 빨갱이 운동권 집단들에 의해서 휘둘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조중동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나야 될 시간인데 한 10분만이라도 좀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냐? 라는 표현의 자유라고 친다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인권의 순위 목록에서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 가치라고 보편적 기준을 기계적으로 그냥 적용해서 표현의 자유가 한국 사회에서 1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프랑스에 가지고 와가지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가 1번 순위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인권의 제1태제가 돼야 돼라고 얘기하면 바보 된다라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좌파건 우파건 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다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오히려 인권의 최적화 이론에 따른 순위 목록 1번으로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룩한 문제라든지 집시 추방 문제라든지, 지금 헝가리 집시 추방 문제가 프랑스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권의 기준 얘기하면 보통 세계인권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비중 가입한 유엔 어떤 인권보장 협약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크게 미흡하거나, 예컨대 이제 용산 문제 같은 경우에 원인으로 따지면 주거권 박탈된 사람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제가 재작년 12월 달에 유엔 제네바에서 사회권협약 심의에 참석했을 때 법무부에서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그건 사회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권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이기 때문에, 불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문제를 따지는 자유권협약기구에서 얘기를 해야지 왜 사회권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냐라고 법무부가 컴플레인했어요. 사회권위원회에서 전부 웃었습니다. 그 위원들이 무식하다고. 조롱을 당한 거거든요.
용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거주의 자유, 이를테면 합당하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정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생활을 어디에서든 유지할 수 있는 문제를 박탈당한 데서 발생한 문제라. 이번에 두리반 문제도 그렇고 홍대 앞에 두리반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처럼 사회의 인권의 목록은 당대 국제적으로 보면 공간적으로 보면 또 다르고 시간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도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예컨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인권의 목록 중에서 제1순위가 뭐였냐? 1, 2, 3, 4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죠.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최적화라는 겁니다. 순위를 바꿔서 그 당대의 그 사회적 요구 그리고 그 사회에서 핵심적인 인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제1번 의제가 되도록 하되 이런 목록화 작업에 있어서의 기준점이라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이라든지 우리가 비준가입한 자유권협약이나 사회권협약이라든지 이런 문안들이 되는 것이겠죠. 네. 보통 말이죠. 정운천 장관 또는 무슨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엄청난 공직자들이 불법적으로 무슨 그 전입신고를 막 하고 세금 탈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드러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기 딸, 아들, 뭐 부모의 재산 상황까지 다 드러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또는 당사자들이 뭐라고 항변하냐 하면 나 검증하는 건 좋은데 왜 나의 사생활 영역인 내 가족들까지 다 들춰내고 난리냐. 심지어 내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학생생활 기록부 수음이한가 받은 것까지 다 공개가 되니 도대체 나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받는다는 이건 인권 침해 아니냐라고 항변을 해요. 말로만 듣기에는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 정운천 같은 놈이라고 해서 사생활 보장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운천이라는 사람이 그냥 정운천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김영환이라고 합시다. 김영환이 국무총리 후보자인데 청문회 과정에서 김영환의 아들, 뭐 사돈의 팔촌, 심지어 내가 초등학교 때 가받은 뭐 생활기록부 사본 다 공개됐어요. 내가 인권 침해 받았다. 언론이 이럴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야당이 이럴 수 있는 거냐라고 항변하는 순간 저는 진짜 무식한 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생활 보호라는 것은 내가 국민의 한 시민으로서 존재할 때 보호받은 권익이에요. 내가 공직에 나서는 순간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라는 것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가치가 돼버립니다. 내가 국민 속에 그냥 일개인으로 살 때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내 사생활 보호가 우선하는 가치가 되지만 내가 공직에 나서는 순간 국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인권의 목록을 작성하는데 사생활 보호와 알 권리라는 것이 충돌해요. 예컨대 미네르바 사건만 보더라도 국민의 미네르바 사건 말고 박원순 변호사 사건 보자고요. 박원순 변호사 사건의 요체가 뭡니까? 국정원이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모금 활동조차도 지금 다 끊기고 있다라고 박원순 변호사가 실토했어요. 그걸 경향신문이 보도했어요. 주간경향이, 위클리 경향이. 그럼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해명자료 우리는 안 했다. 보도자료 낼 수도 있고 해명자료 낼 수도 있고 뭐 근거자료를 국민들에게 다 뭐 공표할 수도 있고 있어요.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국정원이라는 국가 권력은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무지하게 많은데 반해서 박원순이라는 한 시민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기 권한, 자기 행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아주 미약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한 시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권력을 상대로 해서 한 개인이 맞붙게 된다면 이건 이미 특수권력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입증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박원순 변호사 내가 그런 국정원 사찰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국정원이 우리는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입증 책임을 못 지면 국정원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를 넘어서서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짐바브웨 사례까지도 다 조사했거든요. 판례까지. 짐바브웨 판례에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과거에 청와대 몇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조선일보가 악의적인 보도를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원고가 된 게 아니고 청와대 소속의 비서관인 개인이 명예훼손됐다고 개인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마저도 이제 다 취하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만큼 국가 권력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수단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반해서 일개 시민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의 원칙을 부담을 국가 권력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걸 소명하지 못하면 그거는 유죄가 인정되는 거. 국가 권력이 사찰했다라고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국가가 훼손당할 명예가 어디 있어요? 국가라는 것 자체가 허상인데 국민 주권체의 실현 수단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국가의 인격이 있습니까? 예? 없단 말이에요. 국가는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교육을 받아서 국가가 마치 절대 가치를 가져서 한 국민은 무조건 복종하고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으면서 국민의례 같은 거를 없애버렸어요. 처음부터. 그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중시해야 될 인권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의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안 해왔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게 부활이 되면서 그거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하면 징계받아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해서 품위유지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저녁 5시, 6시 되면 길거리 지나가도 국기하강식 애국가가 퍼져나가면서 다 부동자서 심지어 경례 타면서 서 있었어야 됐어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인권의 가치에서 가치의 기준에서 본다면 내가 국가를 선택할 권리도 인권의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대 국민국가라는 것이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실현 불가능한 권리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주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국가 간의 상호주의니 어쩌니 충돌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개인에게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국기 앞에서 경례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얘기를 삼가해야 됩니까? 내가 왜 대한민국 싫고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금지당해야 합니까? 그런 거예요. 인권의 목록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법제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그건 사상 양심의 자유를 그대로 옥죄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반헌법적인 법률이고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는 공직자는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한 개인은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될 인권의 어떤 그 목록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